각 분야 전문가와 함께 관련 분야의 최신 정보를 알기 쉽게 풀어드리고 미국 생활 전반에 대한 정보를 나누는 라디오 정보시대 진행의 아나운서 김영입니다. 9월 19일 월요일 오늘은 세계 공인 보석 감정사 SE 다이아몬드 스티브 최 대표님 모시고요. 경제 이야기 풀어봅니다. 그리고 이어서 보석에 관한 여러 가지 재미있고 유익한 정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와, 한 달이 또 훌쩍 네, 지나갔어요. 굉장히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 네, 네. 날씨가 굉장히 좋아졌고요. 오늘 네. 좀 더운 것 같은데 그래도 아침 저녁으로 시원해서 아주 살기 좋은 조자 같습니다. 네. 아니, 그러니까 요즘처럼 이렇게 날씨가 좋았던 적이 있었나 싶어요, 정말. 네, 그래서 뭐 네. 여름에 굉장히 무더웠었는데 습했는데 요즘엔 또 습한 것도 좀 많이 네, 가라앉고 좀 덜하죠. 네, 네. 비가 좀 자주 안 와서 그런 현상이 있고요. 일단 저희가 경제 얘기를 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저희 일상생활에서 요즘에 일단 뭐 인플레이션이라고 해서 물가가 많이 오른 것을 우리 청취자분들도 마찬가지고 생활하는 저희도 마찬가지 이렇게 오른 것을 많이 느끼실 거예요. 네. 근데 사실은 최근에 에너지 값이 사실은 좀 떨어졌어요. 네. 네, 에너지 값이 떨어졌다는 얘기는 가스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가스나 천연가스 같은 것이 사실 떨어지긴 했는데 물가 지수는 사실은 안 떨어지고 있어요. 그 이유가 네. 이렇게 에너지가 떨어지고 사실 금리를 올려서 지금 정부에서 긴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긴축이란 얘기는 연방준비은행에서 돈의 발행을 좀 줄이는 거고요. 돈을 네. 이제 해소한다고 그러죠. 그 동안에 이제 코로나라든가 또 앞전에 있었던 2008년도의 금융위기 그런 서브프라임 모기지 때부터 2014년까지는 그것으로 인해서 금융을 좀 풀었고요. 네. 그 다음에 한 2014년부터 2019년 한 5년 사이에는 이게 테이퍼링이라고 해서 그 양적 완화를 조금 긴축하는 쪽으로 가다가 다시 2020년도로 와서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다시 또 양적 완화가 되는 현상이 돼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기름값이 내려가고 금리를 올리면은 사실 물가도 같이 떨어져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요즘 네. 같은 경우를 다시 보면은 물가 지수가 다시 올라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물가가 지수가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는 결국은 시중의 본원 통화라고 그래요. 저희가 통화량이 많이 늘어나서 이런 현상이 생긴 것이 아닌가 저희가 예측을 하고요. 또 네. 실질적으로 여기 미국의 경제 규모를 보면은 연간 한 26조 달러가 움직이는데 네. 불과 한 2년 사이에 한 7조 가까이 돈이 증가를 했어요. 아, 본원 7조 통화가. 가까이가. 그러니까 네. 그 팬데믹 기간에 한 4조 8천억 정도 했고요. 그다음에 2008년부터 2014년까지가 한 3조 6천억 정도가 풀어졌어요. 네네. 그러니까 그 돈이 풀어져서 이렇게 생산을 위한 돈으로 유용이 돼야 되는데 일단 그 돈이 부동산이라든가 금융이라든가 자산 시장 같은 쪽으로 네. 돈이 좀 흘러간 것이 결국은 그 부분에 대한 버블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네. 가대 평가가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생기는 거고 또 인플레이션에 직접적인 지수를 영향을 주는 것이 우리 실생활과 연결돼 있거든요. 실생활에 네. 연결된 것이 뭐 첫 번째는 결국은 본원 통화의 증가고 두 번째는 주택 시장의 주거비가 많이 오른 거고요. 네네. 세 번째가 이제 결국은 인건비가 많이 오른 거고 네. 인건비가 오른 이유는 팬데믹으로 인해서 미국에서의 실직 자 수가 한 4,700만 명이 실직을 했다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 4,700만 명 중에서 다시 취업 전선으로 나간 비율이 천만 명도 안 된다 그러니까 30%도 안 된다 그러니까 네. 그런 부분에서 일건비도 좀 올랐고 그래서 현재 우리가 느끼고 있는 물가 지수는 사실은 팬데믹 전에 봉쇄라든가 이런 그 에너지 병목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물가가 오른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시점에서는 어느 정도 해소가 됐는데도 이렇게 내려오지 않는 이유가 결국은 네. 이제 보는 통화도 늘었고 그러니까 주거 비용도 늘었고 인건비가 늘었기 때문에 이렇게 다시 물가가 상시적으로 좀 인상이 되어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라디오 정보 시대 오늘은요, 세계 공인 보석 감정사 SE 다이아몬드 스티브 최 대표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라디오 정보시대 오늘은 세계 공인 보석 감정사 SE 다이아몬드 스티브 최 대표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 먼저 경제 이야기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네, 네, 대표님께서 그래서 이어서. 이렇게 에너지 값이 한 최근 이 두 달 동안에 한 10.6%가 떨어져서 저희가 네. 체감하는 가스비는 거의 3불 갤런당 3불에서 뭐 좀 싸게 나오는 데가 2불 95전까지 내려왔더라고요. 네, 그래서 한 네. 두 달 전에는 뭐 4불 가까이 가다가 그렇죠. 거의 한 30% 정도가 떨어졌다고 저희가 보거든요. 그래서 에너지 값은 일단 어느 정도 안정화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에너지 값이 내려가면은 사실은 다른 물가도 다 내려와야 되는데 에너지하고 저희가 이제 물가 지수를 만들 때 에너지하고 식품을 뺀 근원 물가라고 해서 이게 에너지하고 식품 같은 경우는 변동폭이 너무 높으니까 그거를 네. 제외한 근원 물가를 살펴보면 근원 물가가 좀 사실은 아직은 안 내려오고 있어요. 근원 물가는 이제 네. 우리가 쓰는 주택비라든가 교통비라든가 보험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근원 물가인데 그런 네. 부분이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얘기하는 CPI라고 소비자 물가 지수가 아직 내려오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8월 달에 발표된 소비자 물가 지수가 8.3%예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예측한 소비자 물가 지수는 8%에서 8.1%인데 8.3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네. 작년 저희가 5월 달부터 지금 물가가 좀 심상치 않다. 그래서 물가에 대한 경계를 해야 된다고 했는데 사실은 그게 결과적으로 오왔고요. 사실은 그래서 미국의 연준에서도 제일 첫 번째 목표가 물가를 2%로 잡는 거고 두 번째가 완전 고용이라는 정책 목표가 있는데 현재 네. 물가가 거의 뭐 8%, 9% 최고 높을 때가 6월 달이 9.1%였는데요. 7월 네. 달이 8.6이고 지금 8월 달이 8.3 이렇게 내려오긴 했지만 아직도 높은 이유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첫 번째 큰 이유는 본원 통화가 증발이 되었기 때문에 네. 전체적으로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돈을 팽창, 재정 정책도 쓰고 통화 정책도 써서 경기를 살렸는데 그거의 반대급부가 결국 인플레이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이제 어떤 수단을 써야 되는지보다도 일단 왜 오르는지 첫 번째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본원 통화 늘었고 두 번째가 소비자 지수를 아까도 얘기했듯이 전체는 아니지만 근원 소비자 지수를 올리는 건 두 번째가 이제 주거비가 올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주거비가 네. 올랐다는 얘기는 일반적으로 렌트비가 많이 올랐고요. 그렇죠. 미국에서 생활에서 주거비 이후로 지출하는 생활비가 한 34%가 주택비로 지출한다고 그래요. 미국 네. 사람들의 평균 생활 수준에서 그러니까 38%, 33.8%를 주거비로 지출하고 나머지 가지고 이제 저축도 하고 생활도 하고 애기들 학원비도 내고 하는 건데 일단 네. 고정 지출 중에서 34% 가까이가 주거비이기 때문에 네, 이 네. 주거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여가 가처분 소득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들어오는 돈에서 주거비가 높아지면은 가처분 소득 그만큼 주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은 네. 그 부분이 결국은 경기를 또 하강시킬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렇죠. 주거비를 제한 나머지 여유 자금 가지고 가처분 소득 가지고 생활을 해야 되는데 주거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 비용이 좀 다른 비용에서 또 줄어야 되니까 네, 그런 부분 네. 때문에 주거비가 첫 번째, 두 번째 요인이 되고요.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가장 임대료가 높다는 뉴욕 시내 같은 경우가 한 달 렌트비가 3,930불이래요. 야, 진짜 예, 예, 어마어마하네요. 어마어마해요. 네. 그래서 뭐 방 하나에 이렇게 스튜디오 같은 그런 정도가 한 3,900불 정도고요. 그래서 네. 다른 지역도 사실 대도시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비싸고 조지아 같은 경우도 거의 뭐 2,500불에 3,000불 선에 지금 렌트비가 한 달 생활비 렌트비로 이렇게 나가는 거면은 네. 결국은 이렇게 렌트비가 오른 이유는 이렇게 팬데믹도 있지만 팬데믹 사이에 또 주택 건설을 못한 부분이 있고요. 네, 또 네. 팬데믹에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자본이 증발한 부분이 부동산 쪽으로 가서 부동산 값을 또 올렸고 또 팬데믹 기간에 재택근무가 많이 생기다 보니까 주택 수요가 또 많이 늘었어요. 네, 그러니까 많이 맞아요. 늘어서 그런 현상도 생겼고 그래서 이렇게 또 그 사이에 또 원자재 건축 자재 그런 것도 또 많이 늘었고 또 이렇게 또 이 경기가 너무 활성화되다 보니까 금리를 올리다 보니까
주택 담보 대출이 또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네. 그렇게 되면은 주택 담보를 해서 한 사람들이나 그런 모기지를 갖고 있는 분들이 임대료에 또 그 부분 또 반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이 인플레이션을 올리는 근원적인 물가 지수라고 볼 수 있는 것이 두 번째가 이제 결국은 부동산이 올랐기 때문에 네. 이게 물가 지수도 같이 올라가는 거고 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임금이라고 그래요. 임금이라는 얘기는 저희가 뭐 연준에서 항상 생각하는 것이 물가하고 임금인데 임금이 오르는 이유는 결국은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일할 네.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저 임금이 미국은 아직 구불이 좀 안 되지만은 내년부터는 거의 15불까지 가는 주가 있다고 그러니까 네. 최저 임금이 결국은 올라가고 또 일단 아까도 초반에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팬데믹 2020년부터 2022년 사이에 실직한 사람이 한 4,700만 명이고 다시 직업으로 돌아간 사람이 한 1,000만 명 정도밖에 안 된다고 네, 그러고요. 네. 그래서 또 문제가 되는 것이 그 사이에 일찍 사퇴한 사람들 그러니까 네. 그레이트 리자인이라고 해서 아주 줄 사퇴라고 그러죠. 줄 사표. 그래서 그렇게 일찍 리타이어 은퇴하신 분들이 많이 발생한 거. 그런 것도 네. 사실 보면 어떻게 보면은 일할 사람이 많이 줄은 느낌이 들고 또 그쵸. 줄 네.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네. 그렇게 은퇴한 사람들은 왜 은퇴를 했나 보니까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사망한 인구가요. 음. 2020년부터 2022년까지가 미국에서 조금 고령층이지만 한 105만 명이 사망을 한 걸로 나와요. 그러니까 네. 숫자가 예, 많네요. 노동 네. 인구도 많이 포함되어 있을 거고요. 네. 또 뭐 기저질환이 있어서 연세 있으신 분도 있지만 그래도 105만 명이 그 한 2년 안에 많이 사망한 이유도 또 인구를 일할 수 있는 노동력을 또 그만큼 손실이 온 거로 볼 수 있고 네. 두 번째가 이제 팬데믹 기간에 금융 자산이 상당히 많이 늘었어요. 주식 네. 시장도 많이 올랐고 거기에 따르는 뭐 화폐라든가 코인이라든가 그런 다른 여타의 금융 자산들이 많이 올라서 그 부분을 하신 분들이 일찍 조기 리타이어 하신 분들도 꽤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네. 그 조기 리타이어 하신 분들이 50대, 60대인데 그분들이 앞으로 일할 수 있는 기간이 한 10년은 더 있는데 그렇죠. 네. 앞으로 10년 미리 리타이어 해서 그 부분에 또 인력 손실이 왔고요. 그래서 네. 인건비가 사실은 또 인플레이션의 하나의 축이 돼서 사실은 인건비가 오르면은 모든 물가도 또 같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런 네네. 부분이 또 우리 연준에서라든가 기업 입장에서도 또 관찰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라디오 정보 시대 오늘은 세계 공인 보석 감정사 SE 다이아몬드 스티브 최 대표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조금 어느 정도 이제 고착화됐다고 그럴까요? 계속해서 네. 올라가는 것이 멈추지 않고 내려와야 되는데 그 계기가 사실은 뭐 금리를 급격하게 올려서 금리를 많이 올려서 경기를 하강시키는 경우가 이제 미국 전방준비제에서 할 수 있는 일이고요. 네. 그래서 공개시장위원회라고 해서 FOMC가 20일, 20일 내일하고 모레하고 열려서 미국의 금리가 0.75%는 올릴 거가 확실하고요. 어쩌면은 울트라 스텝이라고 해서 1%갈 확률도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네. 1%는 아닌 것 같고 0.75를 올리는 거는 거의 확실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네. 0.75가 오르면은 미국의 금리가 얼마가 되냐면요. 3%하고 3.2%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올 3월 달에 시작해서 0.25로 올렸고요. 네 번 올린 것이 지금까지 2.25에서 2.5거든요. 근데 네. 이제 한 번 올리면은 3% 3.25 되고 앞으로 두 번 더 남았어요. 이제 9월 달 지나면은 11월 하고 12월 두 번 남았는데 네. 그때도 사실은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가 현재 같이 8% 가까이 간다든가 5% 이상이 가면은 0.5하고 0.7 올릴 거고요. 네. 그래서 연말 기준으로 했을 때 기준 금리가 4% 가까이 갈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지금 2년 동안 0%, 0%의 금리였다가 불과 한 10개월 사이에 4% 가까이 금리 올린다는 얘기는 네네. 결국은 이제 연준도 그만큼 급해진 건 알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네. 그 동안에
통화 팽창이 너무 많이 된 것을 어떻게든 해소를 해야지 물가를 잡을 수 있고 물가를 잡아야지만이 모든 부분에서 경제가 원활하게 돌아가고요. 이게 물가가 높아지면은요 임금이 올라도 사실 실질 임금은 오르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실질 네. 임금이 떨어지는 방법은 이렇게 물가가 좀 안정화돼야지만이 내가 가처분 소득이 생겨서 여유가 생기고 경기가 원활한데 일단은 물가 잡는 것이 연준의 잭슨홀에서도 마찬가지고 연준 파월 의장도 마찬가지고 일단 경기를 하강을 시키더라도 물가를 잡는 쪽으로 지금 포커스를 네. 하고 있고 그래서 소비자 물가 지수는 당분간은 5%에서 8% 왔다 갔다 할 것 같으니까 금리는 결국은 좀 더 올려야 되고 어. 그래서 이렇게 금리를 올려서 시장을 냉각을 시키는데 그러면은 이제 실업률이 좀 이제 떨어질 거예요. 현재 네. 미국 전체 실업률이 지난달에는 3.5%였는데 이 8월 달에서는 3.7%로 0.1% 올랐고요. 네. 조지아 같은 경우가 한 2.8%라고 그래요. 어. 그러면은 굉장히 완전 고용에 네네. 가까운 거고 그래서 금리를 4% 갔을 때 실업률이 과연 어디까지 올라갈 건지 그래서 실업률도 한 3.9에서 4%까지 좀 올라가는 쪽으로 볼 거고요. 네.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리니까 자산 시장이라든가 부동산 시장에 끼어 있는 버블이 어느 정도는 해소가 돼야지 또 물가도 좀 안정이 될 거고 네네. 그럼 다음에 이제 물가가 안정이 되면은 결국은 실질 소득이 일어나면서 실업률도 조금 높아지면서 이제 사람 구하기가 좀 수월해지지 않을까. 왜냐하면은 네네. 지금은 사람 구하기가 어려우니까 너무 인건비가 힘들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올라가 있고 네. 그래서 그 이유는 사실은 팬데믹 때 이 지원금이 사실은 기업으로 간 것이 아니고 실직한 개인한테 직접 돈을 많이 지불을 했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네. 보니까 돈의 여유가 있으니까 굳이 일하려고 안 하는 노동 의욕이 좀 떨어졌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네네. 노동 의욕을 다시 좀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 조금 실업률을 좀 높여서 낮은 조금 덜한 임금이라도 일을 할 수 있는 네. 어떤 시스템을 좀 만들어야 되지 않나 그런 식으로 지금 정책적으로 입안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이런 고인플레이션 시대에서는 결국은 금리를 올려서 실업률을 낮추고 실업률을 낮추면서 물가를 안정을 잡고 그리고 버블을 좀 어느 정도 빼고 그런 네. 단계가 있는데 그 기간이 저희가 볼 때는 2023년 내내 또 그런 식으로 가지 않을까. 아. 그래서 금 내년까지. 네, 네. 1년을 결국 우리가 공개시장위원회가 1년에 8번 열리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 4번 열렸고 이제 앞으로 7번, 2번 더 남았는데 3번 아직은 내일까지만 3번 남았지만 이렇게 해서 나오면 내년에도 결국 8번 동안에 금리를 계속 물가 지수를 보면서 0.25에서 0.5까지는 계속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물가가 계속 안 잡힌다 그러면은 금리를 올려서 실업률을 높이려고 그런 쪽으로 경기를 갈 거고 경기를 조금 침체를 시켜더라도 이렇게 물가가 계속 안 잡히면 저희가 이제 얘기하는 게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그래요. 네. 경기를 이제 금리를 계속 올렸는데도 물가가 안 잡히고 계속 올라간다 그러면 이건 참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경제 운영할 수 있는 룸이 자꾸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는데 금리를 올렸어도 물가가 안 잡히는 경우가 생기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네. 이제 특단의 조치가 돼서 진짜 경기를 많이 갑자기 아주 음. 경착륙이 쉽게 아주 네. 험하게 올 수도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공개시장위원회가 이렇게 차근차근 나눠서 이루어지고 있고 그런 부분이 또 우리 소비자들의 생활하고도 많이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네. 저희도 이제 뭐 그 일상에서 이런 걸 많이 느끼기 때문에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지만 네. 내년도 역시 더 저희가 좀 더 네. 준비를 하고 일단은 물가가 네. 잡히지 않으면은 내년에도 금리를 올리는 거로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저희가 이제 주택 요새 금리가 많이 오르니까 네. 주택 담보 대출이라고 그래요. 이제 그 그렇죠. 융자를 미국 같은 경우 모기지 융자가 굉장히 많거든요. 뭐 네. 한국이나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그 중에서 이제 고정 이자율이 있고 변동 이자율이 있어요. 그래서 네. 고정 이자율은 미국 같은 경우는 15년이 있고 30년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첫 번째 집을 사시는 분들은 30년 픽스라고 그래서 30년 네. 고정 이자율로 하는데 그것도 사실은 뭐 작년에 비해서 많이 올려 작년에는 한 3%였다가 지금은 6% 가까이 갔다 그러고요. 그렇죠. 네. 15년도 거의 3% 4.5% 정도
가고 이렇게 고정 이자율은 그래도 이렇게 금리가 갑자기 올라도 그렇게 뭐 체감으로 못 느끼시지만 네. 이제 변동 이자라고 해서 이렇게 그러니까요. 오를 네. 때마다 금리가 바뀌는 변동 이자가 가지고 있는 나라별로 이렇게 비율을 보니까 네. 제일 높은 비율을 갖고 있는 나라가 호주, 오스트레일리아가 네네. 92%의 변동 이자율을 변동금리가 예, 92%요. 네. 주택담보대출 중에서 네네. 첫 번째가 이제 호주가 92%고요. 그다음에 한국이 79%의 변동 이자. 한국도 꽤 네. 높아요. 왜냐하면 네. 한국도 미국같이 이렇게 저희가 있을 때 한 30년 전, 40년 전에는 100%다 돈을 주고 네. 집을 사거나 그랬었는데 요즘에는 집값이 워낙 높다 보니까 그렇죠. 다 돈을 다 지불하지 못하니까 은행에서 론을 받고 융자를 받아야 되는데 그 융자 비율이 변동 비율이 좀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주택담보대출도 그렇지만은 개인 사업자들도 이렇게 대출을 받아서 사업을 하는데 그 부채라 그러는데 그 이자율이 변동 이자율이 상당히 높다고 그래서 지금같이 이제 변동 이자율로 이자율이 갑자기 오를 때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경제에 많은 악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 한국도 한 79%고 세 번째가 이제 스페인이 한 52%가 네. 변동 이자율을 주택담보로 가지고 있고 네 번째가 영국, 잉글랜드가 한 42%, 네. 그다음에 캐나다가 한 24%, 그다음에 이탈리아가 19%, 네덜란드가 13%, 독일이 한 10%, 미국하고 프랑스가 한 1%라고 그래요. 네. 1%된 이유가 보면은 2008년도에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터졌을 때 네. 그때는 굉장히 이렇게 변동 이자율도 있었지만 이 론 비율이 상당히 높았었거든요. 네, 그렇기 네. 때문에 경제가 크라이시스가 왔기 때문에 그걸 경험으로 해서 최근에는 굉장히 모든 융자 회사다든가 모기지 회사에서 고정 이자율로 컨트랙을 하는 것 같아요. 네, 네. 하니까 이자율 고정 이자 변동 이자율이 미국하고 프랑스는 1%. 네, 네. 그래서 지금 미국의 부동산은 많이 흔들리지 않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렇죠. 아닌가 볼 수 네. 있고요. 이렇게 변동 이자율이 높은 나라일수록 지금 이자율을 금리를 올릴수록 부동산도 같이 많이 흔들리는 것을 저희가 이렇게 뉴스라든가 이렇게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그 변동금리 비율이 높은 나라들에서 지금 이제 그 금리가 워낙 올라가니까 집값의 어떤 좀 그 거품이 좀 빠지고 있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네. 없는 것이 일단은 금리가 부담스러우면은 네. 결국은 값을 내려서 거래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네. 새로 살려고 하는 사람도 금리가 높기 때문에 좀 더 안정화되어 있는 금리로 하지만 가격이 좀 내려가야지만 네. 살 수 있는 결정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일단 경제 우리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제가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네. 355-9869 라디오 정보 시대 오늘은 세계 공인 보석 감정사 SE 다이아몬드 스티브 최 대표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대표님. 네. 이제 마무리를 마무리 네. 단계에서 이제 달러 인덱스라고 그래요. 달러 네. 인덱스가 뭐냐면은 세계 주요국 6개 나라의 통화 가치하고 달러하고 이 비율을 보는 게 달러 인덱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달러 인덱스가 높다 그러면은 달러가 강해졌다 그러고요. 네. 달러 인덱스가 낮아지면은 달러가 약해진 거고 요즘 같은 경우도 원화 대비 달러가 굉장히 높아졌어요. 네, 네. 왜냐하면 지금 달러 인덱스가 100을 기준으로 했던 시점이 언제냐면은 1973년 3월이에요. 그때가 100이었을 때 지금까지 달러의 인덱스를 보면은 최저가 한 88%까지 떨어진 적이 있었고요. 네. 지금은 오늘 시세로 봤더니 109.6이에요. 와. 110 정도 갔으니까 네. 다른 나라 화폐 대비 달러가 그만큼 세졌고요. 이렇게 달러가 세진 이유는 미국의 금리가 다른 나라 금리보다 엄청 올랐어요. 그러니까 아까 네. 얘기했듯이 금리를 이렇게 올리는 이유가 결국은 경기를 하강시키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지만은 다른 나라에 있는 달러를 또 끌어들이는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지금 달러 비에 대비 달러 인덱스가 굉장히 높아졌고 달러 인덱스의 비율을 보면은 유로라고 그래서 유로 국가 유럽 연합의 유로가 한 59.6%가 달러 인덱스 비율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엔화가 들어가는데 엔화가 13.6%고요. 네. 그다음에 영국 파운드가 11.9%, 그다음에 캐나다 달러가 9.6%, 그다음에 스웨덴 크로나가 한 4%, 그다음에 스웨덴 스위스 프랑이 한 3.6%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요 6개 나라의 화폐 가치를 미국의 달러로 값어치로 나눴을 때 현재의 달러가 어느 정도인지, 네. 이게 달러의 인덱스가 낮아지면은 그만큼 이제 다른 나라 화폐 가치도 올라간다는 얘기는, 네네. 다른 나라도 결국은 화폐가 가치가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그 나라의 경제 팬더멘들이라고 해서 기초가 튼튼하다는 얘기고, 네. 화폐 가치가 떨어진다는 얘기는 그 나라의 경기가 좀 경제가 안 좋고 부채 비율이 높아질 경우에는 이렇게 값어치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네. 이게 달러 인덱스가 높아지다 보니까 결국은 금값이 조금 내려왔어요. 그래서 제가 달러 인덱스를 말씀드리는 거는 결국은 금값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 네. 금값은 지난달에 비해서 한 4% 정도 다운한 현재 값이 1,670불에서 1,680불, 제가 한 달 전에 왔을 때가 1,740불이었거든요. 그래서 한 네네. 70불 정도, 40불, 80불 정도 떨어져서 한 4%고요. 1년 전에 비해서는 한 5% 떨어졌어요. 그래서 네. 최고 고점에 비해서는 한 30% 떨어졌고요. 그래서 이렇게 달러가 세지면은 금은 좀, 금하고 달러하고의 관계는 정반대의 행선을 가고 있고요. 반대의 지수를 나타내거든요. 왜냐하면 네. 그만큼 우리가 금이 올랐던 거는 결국은 미국에서 본원 통화를 증발시켰기 때문에 그 인플레이션을 해지하기 위해서 금이라든가 다른 비트코인이라든가 금융자산이라든가 부동산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네네. 달러가 다시 강해지다 보니까 부동산도 내려올 거고, 다시 금도 내려올 거고, 다른 화폐 가치도 좀 내려올 거고, 그런 쪽으로 저희가 네. 예측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자, 이렇게 경제 이야기 정말 정말 이게 알기 쉽게 잘 풀어주셔서 잘 들었고요. 이어서 네. 자, 9월의 탄생 보석입니다. 사파이어. 네, 사파이어입니다. 네. 사파이어는 이게 가장 이제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것이 블루 사파이어예요. 네. 사파이어는 종류가 꽤 많아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코럼덤이라는 엄마인데, 이 코럼덤은 사실은 그냥 하얀 백색이에요. 네. 거기에 이제 철이라든가 크롬이라든가 이런 원소, 다른 원소가 들어가면서 컬러가 바뀌는 거거든요. 그래서 코럼덤 중에서 빨강색을 나타내는 사파이어만 저희가 루비라는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사파이어 중에서 레드는 레드 사파이어라고 안 하고 그냥 루비라는 이름을 고유 명사를 네. 붙여줬고요. 네.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코럼덤에서 블루, 핑크, 화이트, 옐로우, 뭐 그린 이런 것들은 다 앞에 그린 사파이어, 화이트 사파이어 아니면은 그냥 블루 사파이어 이렇게 네. 이름을 붙이거든요. 그래서 사파이어 종류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사파이어 하면은 모든 대명사가 이제 첫 번째가 블루예요. 그쵸. 블루에서 네. 이제 어느 정도의 퀄리티냐, 어느 정도의 밝기냐, 그거에 따라서 이제 값이 결정되고요. 그래서 네. 전 세계 인구의 50%가 이렇게 블루를 좋아한다고 이렇게 발표가 됐고요. 그쵸. 블루 컬러는 누구한테든 다 잘 어울리고, 또 블루 컬러는 이렇게 루비 같이 정열적이거나 이렇게 뭐 확 땡기는 건 아니지만은 블루 자체가 은근하면서도 맞아요. 이렇게 네. 냉철하고 또 지속적인 충성심이라든가 애정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이 블루라고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네. 블루 하면 이렇게 굉장히 냉철해서 첫 번째 컴퓨터의 이 체스에서 이긴 컴퓨터 이름이 블루 딥블루라고 그러는 이름까지 들어있어요. 네. 그러니까 네. 블루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냉철하고 현명하고 총명하다고 그렇게 얘기되고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블루를 보면은 루비하고 다른 점이, 루비는 사실은 빨강색이지만은 좀 더 귀해요. 사파이어보다 훨씬 네. 귀하고요. 같은 코럼덤에서 크롬이 들어가면은 빨강색으로 변하고요. 네. 이렇게 철이라는 성분이 들어가면은 이렇게 블루로 변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산화 알루미늄 중에서 그 크롬의 성분이 얼만큼 들어있느냐, 철의 성분이 얼만큼 들어있냐에 따라서 루비하고 사파이어하고 이렇게 완전히 변종이 바뀌는 거라고 해서. 네. 그러니까 종은, 엄마는 똑같이 코럼덤인데 그 변종이 이렇게 철이라든가 크롬에 의해서 이렇게 색이 바뀌는 것이 유색 보석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사파이어 종류도 이제 색깔에 따라서 블루, 핑크, 옐로우, 화이트 이렇게 있다고 하셨는데, 이 중에서 이제 루비를 제외하고 제일 이제 값이 나가는 게 이제 블루인가요? 블루이면서도 네. 블루 같은 경우는 뭐 단 흔하니까 조금 덜 하지만 그 중에서도
핑크 사파이어가 아. 루비 다음으로 사실 비쌉니다. 잘 못 봤어요, 네, 정말. 핑크 사파이어 같은 경우 제가 하나 샘플인데 이거는 랩크로운 핑크 사파이어인데요. 이보다 더 진할 수도 있고 좀 오. 엷을 수도 있어요. 오, 너무 예쁘네요, 랩크로운인데 색상이. 이제 네. 핑크 사파이어가 자체가 사실은 핑크 다이아몬드도 있고 레드 다이아몬드도 있어요. 근데 네. 지금 저희가 이제 혼돈하는 것이 이제 사실은 화이트 사파이어를 다이아몬드로 원석으로 그러니까요. 그럴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네. 보통 이제 아프리카나 어디 산지로 여행을 가셔가지고 원석을 사오시는 경우가 있는데 네. 그럴 때 원석 중에 화이트 사파이어가 섞여 있는 경우가 종종 아, 있습니다. 네네. 왜냐하면 그 원석 자체가 강도가 똑같고 비율은 틀리지만 비중은 좀 다르지만 이렇게 외관상으로 이렇게 우리가 전문 같은 경우로 눈으로 사실은 이거를 판별할 수 없고 구별할 수 없어요. 그래서 기계로 테스트를 한다든가 그 안에 있는 뭐 화학적인 성분을 보든가 그래서 이거를 구별을 해야 되는데 네. 그래서 원석 안에서는 다 세팅이 완전히 팔러식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두리뭉실하기 때문에 원석에 섞어 놓으면은 사파이어의 Y 사파이어 원석과 다이아몬드의 원석이 거의 똑같이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원석에서의 값 차이가 월등히 차이 나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은 상당히 주의해야 되고요. 네. 그래서 보통 Y 사파이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잘 거래를 안 하지만은 Y 사파이어를 대체하는 것 물질들이 많아요. 그래서 큐빅 지르코니아라든가 합성 다이아몬드 같은 것이 Y 네, 사파이어 네. 대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많이 쓰는 것이 블루 사파이어고 블루 사파이어 중에서도 이제 어디에 산지냐 따라서 이게 사실은 블루 사파이어 값이 많이 차가되고 네, 네. 가장 귀하게 쓰이는 사파이어는 핑크 사파이어라고 볼 수 네.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직접 보니까 네, 그럴 만하다 싶네요. 네, 그러면은 자, 9월의 탄생 보석 사파이어에 관련된 네, 설명을 좀 더 들어보면 네, 사파이어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강도가 다이아몬드가 10이고요, 10이고요. 네. 다 사파이어 코론더미의 강도가 9예요. 그러니까 9 정도 되고 10에 가까우면은 보석으로서의 내구성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활할 때 보석이 어떤 스크래치 생긴다든가 데미지 생기지 않는 정도가 8 이상이면 보는데 네. 9 정도면 굉장히 좋은 내구성을 가지고 있고 사파이어는 아까 얘기했듯이 루비하고 다른 점은 루비는 크롬이라는 원소가 들어가면 속에 인크루전이 많이 내포가 돼서 인크루전이 많이 보이는데 네. 이 철은 인크루전이 안 보이는 게 또 특성이에요. 그래서 네. 되게 투명하고 네. 속이 깨끗해요. 그래서 루비하고의 차이점이 이렇게 다른 원소가 어떤 것이 들어있냐 해서 색도 바꾸지만은 그 안에 있는 우리가 클래리티라고 해서 인클루전도 바꾸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가 이렇게 제가 굉장히 좋은 블루 사파이어 2개 이렇게 샘플을 가져와 봤는데 네. 하나는 이렇게 루즈손 라석이라고 그래요. 네. 라석이라고 하지만 한 5캐럿 정도 되고요. 이것이 한 4.5캐럿 정도 되는데 두 개를 비교했을 때 우리가 사파이어의 좋고 나쁨을 따질 때는 이렇게 인공 조명 하에서 그러니까 네, 네. 어두운 데서도 이렇게 블루빛이 많이 나는 블루 컬러의 사파이어가 고가고 좋은 퀄리티라고 할 수 네,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가 이렇게 내추럴이면서 이렇게 인공 불빛에서도 블루 컬러가 나온다 그러면 상당히 하이 클래스의 사파이어라고 저희가 말을 하고 네, 값도 네. 상당히 지불해야 됩니다. 네, 네, 네. 네, 사파이어 이 강도가 굉장히 높고 저는 여러 가지 색깔이 있다는 거 저는 블루밖에 생각을 못 해봐가지고 그래서 루비 저희가 사파이어 말고는. 얘기할 때는 네. 그냥 사파이어 한다고 하면 거의 다 블루를 얘기하는 네, 거고요. 네. 나머지 컬러의 사파이어라고 그러면은 그 앞에 핑크 사파이어 아니면은 그린 사파이어 아니면 옐로우 사파이어. 지금 요거 같은 경우가 옐로우 사파이어예요. 이것도 랩그로운이지만 옐로우 사파이어도 굉장히 그것도, 네. 그러니까 이렇게 컬러의 사파이어는 결국 컬러 다이아몬드하고 비슷하게 보여요. 그래서 네. 컬러 다이아몬드에도 옐로우가 있고 블루가 있고 레드가 있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사실은 우리가 이제 전문가가 사실은 핸들링 해야 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우리가 이제 전문가들은 이것을 눈으로만의 감별하는 것이 아니라 기계로 감별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좋고 비싼 유색 보석 같은 경우는 저희가 네. 이렇게 서티피케이션이라고 해서 이게 이제 다이아몬드 같은 경우는 그레이드 리포팅이라고 하고요. 네. 이렇게 컬러드 보석 같은 경우는 아이덴티피케이션 리포트라고 해요. 그러니까 아이덴티피케이션의 얘기는 이 보석이 진짜 천연인지 네. 아니면 인공인지 아니면은 이게 인핸스를 한 건지
어디에서 왔는지 그런 네. 것까지 다 이렇게 우리가 표기해서 거래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네네. 이런 정도로 유색 보석이라 그러면은 값도 좀 상당히 가고 크기가 최소한 2.5에서 3캐럿이 넘을 때 그럴 때는 저희가 이런 거를 발행하고 이런 거를 발행 받으려고 그러면 비용도 많이 들지만 기간도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가 그래요. 네. 이런 같은 경우 지금 한 5캐럿이 넘고요. 그래서 네. 요게 보면은 현재 얘 상태가 어떤 상태고 지금 어디에서 왔고 이거 지금 같은 경우는 오리진이 스리랑카 실론 사파이어 그러니까 가장 유명한 산지인 실론에서 왔다고 이렇게 다 표기가 돼 있고 네. 그다음에 스리랑카하고 한 1억 6천만 년 전에 하나의 대륙이었다가 떨어져 나간 동아프리카 대륙이 하나 있더라고요. 네. 마다가르카스라고 그래서 네. 거기도 이제 인구가 한 2,500만 명 정도 되는 섬의 나라인데 네네. 거기도 사실은 사파이어가 언제부터 나왔냐면은 1998년도부터 나와가지고 한 20년 동안 전 세계 사파이어의 한 50%를 공급했었는데 네네. 요 최근에 나온 자료에 의하면은 나마카르카스에서 사파이어를 금수 조치를 내렸다고 그래요. 그래서 네. 이제 사파이어도 공급이 원활하지 않고 두 번째 공급하는 나라가 스리랑카, 실론인데 거기도 요즘 스리랑카도 경기가 안 좋아서 네. 전기 요금이 엄청 올랐대요. 왜냐하면 아. 국가 보도 상태에 갈 정도로 맞아요. 지금 네네. 경기 안 좋고 그러니까 이런 광산에서 보석을 채취할 때는 엄청난 양의 전기가 필요하거든요. 네네. 근데 전기값이 너무 비싸서 스리랑카에서 사파이어 생산이 멈췄다고 그래서 네. 지금 사파이어 공급에 많이 영향을 받고 있고 미얀마도 사실은 사파이어 공급의 최대 산지였었는데 미얀마도 군부가 쿠데타하면서 그렇죠. 네. 미국에서 모든 금수 조치가 내려진 상태고요. 그 전에 풀렸다가 다시 또 작년부터 또 그런 현상이 생겼다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사파이어 공급도 다이아몬드 공급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하면서 네. 한 30% 공급하던 부분이 다 지금 금수 조치가 된 부분도 또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공급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고 볼 수 네. 있습니다. 공급에 영향을 받게 되면 또 가격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그렇습니다. 결국은 없겠네요. 이제 네. 모든 가격의 원리가 수요와 네. 공급에 의해서 이루어지고요. 일단 이렇게 사파이어 같은 경우는 좋은 품질의 생산을 하던 두 곳, 마다가스카르하고 스리랑카 같은 경우가 공급이 중단된다 그러면 그 영향이 앞으로 한 2년 정도는 또 영향을 미칠 거로 네.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이렇게 공급 라인이 좀 문제가 생기면은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 공급 홀세일도 가격이 오르지만 소비자 가격도 좀 영향을 받지 않을까 생각이 네, 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9월의 탄생 보석 사파이어에 관해서 알아보고 있고요. 라디오 정보 시대 오늘은 세계 공인 보석 감정사 SC 다이아몬드 스티브 최 대표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오 정보 시대 오늘은 세계 공인 보석 감정사 SC 다이아몬드 스티브 최 대표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그 9월의 탄생 보석 사파이어에 관한 내용 함께 알아봤는데요. 이 네. 사파이어 관리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사파이어 관리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강도가 한 9 정도 돼서 네. 외부적으로 어떤 스크래치를 당하는 것은 좀 덜하지만 네. 그래도 10인 다이아몬드가 있기 때문에 이 사파이어도 다이아몬드한테는 못 당해요. 그래서 다이아몬드가 스크래치를 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 다이아몬드 반지하고 사파이어 반지나 루비 반지가 같이 굴러다니지 않도록 항상 이렇게 큰일 나죠. 할 때 꼭 고정해서 해놓으시거나 아니면은 네. 저희가 저희 SC 다이아몬드 보시면 항상 이렇게 세척을 해드려요. 근데 네. 세척을 하시는 거는 왜 제가 해드리냐면은 이 보석이라는 자체는 상당히 비중이 낮아요. 다이아몬드가 됐든 루비가 됐든 사파이어가 됐든 에메랄드가 됐든 자체가 가볍기 때문에 주위에 있는 오일이라든가 먼지를 한번 자기 몸에 붙이면은 인위적으로 띄지 않는 한 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네. 저희가 오실 때마다 따뜻한 솔루션에 다이아몬드나 루비나 사파이어를 담갔다가 에어슛을 해주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그래서 네. 이렇게 관리하는 요령은 가끔 오셔서 여기에 있는 기름기라든가 이물질들을 저희가 세척해 줄 때 항상 세척을 해주시라고 말씀하셔도 되고요. 네. 저희가 항상 SD다이몬드 같은 경우는 아침에 저희가 나가면은 끝날 때까지 이런 세척할 수 있는 시스템이
완비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네네. 아무 부담 안 가지시고 오셔서 이렇게 세척하시면은 제가 보기에는 최소한 3개월에 한 번 정도만 이렇게 울트라소닉에 넣고 에어쇼도 해주면은 이렇게 샤이니하고 깨끗하게 보석을 잘 유지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 루비나 사파이어는 울트라소닉에 세척을 하셔도 크게 문제 없고 또 저희가 이렇게 세척해 주셔서 세척하면서 사실은 데미지가 가거나 그런 일은 없거든요. 네네. 세척해야 될 것에 주의할 것들은 이제 진주라든가 에메랄드 같은 산호 그런 코랄 같은 그런 유기체 보석 같은 경우는 사실은 울트라소닉에 넣으면 안 되고 그렇게 네. 저희 같이 전문가가 이렇게 세척해 준다고 할 때는 맡기셔도 크게 데미지가 안 가는 걸로 알고요. 그러니까 사파이어가 단 조금 큰 사이즈인 경우에는 네. 이렇게 테이블면이라고 해요. 얼굴면이 넓기 때문에 그 부분이 다른 일상생활하면서 마모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마모 부분은 저희가 다시 반지에서 스톤을 빼서 다시 리팔러싱을 하면은 다시 광채도 나고 네네. 스크래치도 없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단 이제 루즈 웨이트를 하긴 하겠지만 그래도 그 빛의 차이가 엄청나기 때문에 저희가 네네. 그러니까 다시 리팔러싱도 하고 다이아몬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다이아몬드가 강도가 10이라고는 하지만 외부적으로 충격을 갈 때는 스크래치도 생길 수 있고요. 네. 또 어떻게 보면은 뭐 파괴될 수도 있어요. 그런 일종의 충격에는 약할 수 있지만은 그것을 저희가 다시 리커팅을 하고 리팔러싱을 해서 중량은 줄어들어도 새롭게 만들어서 탄생시키는 일을 하고 있으니까 네. 그런 일이 있으신 분들은 와서 상의하시고 또 한번 세척도 받아가시고 또 이렇게 정기적으로 오셔가지고 세척해 가시는 분들은 꼭 이런 보석이 아니더라도 금이라든가 네. 14이라든가 18캐럿도 이렇게 세척을 해드리면은 그 주위에 있는 이물질이라든가 오일링 같은 것이 많이 떨어지니까 샤이니하게 오래 킵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정말 말씀하신 대로 이제 세척만 정기적으로 잘 해주셔도 그 광채가 계속 이어지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라디오 정보 시대 지금까지 SE 다이아몬드 스티브 최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